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은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의료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이 병원이라는 제도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의료의 문제를 봤다면은 오늘은 이 건강과 질병이라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의 문제를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철학적인 개념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텍스트나 개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조금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좀 딱딱하거나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조금 이제 걱정은 됩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다루는 그런 이제 뭐 넓게 말하면 의료에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학문의 영역을 이제 의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철학이라는 이제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뭐 역사를 따지다면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뭐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어떤 의료의 본질이 뭐냐, 또 이제 그 의료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어떤 철학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기 시작한 게 벌써 역사가 2000년이 넘기 때문에 그 역사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런 의철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어떤 철학의 어떤 분야로서 이렇게 다루기 시작한 거는 뭐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의료 문제와 관련해서 의료 윤리, 생명 윤리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이 의료 윤리에 이제 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 물론 이제 철학이기 때문에 윤리학이 철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의철학에서 윤리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이건 다른 영역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의철학에서는 의료 윤리의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고 다른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비슷한 영역으로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거를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학 철학하고 이제 의철학의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오늘 주제가 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런 이제 개념적인 접근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과학 철학이란 뭐냐, 뭐 의철학이란 뭐냐라는 어떤 그런 이제 학문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결국은 이제 과학이 뭐냐, 의학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과학 철학이라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도대체 이제 과학이라는 게 뭐냐, 과학이라는 지식의 특징이 뭐냐, 뭐를 우리가 과학과 과학이 아닌 걸 구별해주는 어떤 그런 기준이 뭐냐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의철학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의학이 도대체 뭐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질문을 1차적으로 던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과학 철학과 이제 의철학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결국 이제 의학하고 과학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과학적인 의학의 발전이 이게 뭐 과학 발전하고도 굉장히密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하고 과학이라는 게 어떤 관계냐, 의학이 그냥 과학의 일부이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의학하고 과학은 다르다. 의학이라는 게 과학의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의학이라는 게 과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환원되지 않는 이유는 이 건강과 질병이라는 문제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의학이 과학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문들부터 던져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과학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의학과의 어떤 차이점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건강과 질병이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과학이 뭐냐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학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는 그런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과학 철학에서 이것과 관련된 논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뭐 고전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견해들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과의 어떤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칼 포퍼라는 뭐 철학자가 있죠. 유명한 그 철학자인데 이제 이분이 했던 그 견해는 과학이 뭐냐, 과학 지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반증 가능한 게 과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반증 가능성 해서 뭐 falsifiability 해서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내용적으로는 그 틀릴 수 있는 게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증이 될 수 있는 반증 가능한 어떤 이론이 이 과학이고 그러니까 이분 제 견해에 따르면은 틀리는데 확실히 틀릴수록 틀린데 그냥 애매하게 틀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틀릴수록 그건 좋은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일식을 예측을 해서 내일 뭐 정오에 일식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일 12시에 돼 보면은 이렇게 판가름이 나죠. 근데 설사 내일 12시에 일식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거는 틀렸더라도 확실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건 좋은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맞아야 좋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진화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진화론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맞고 틀리고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화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른 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다른 어떤 뭐 실험실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실에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조건을 주고 거기서 실험을 해서 맞고 틀리고를 단시간 안에 결정을 볼 수가 있는데 진화론은 뭐 최소한 몇만 년에서 뭐 몇십만 년, 뭐 100만 년 이렇게 가는 시간 단위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그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실험 과학처럼 그걸 따라가면서 그 시간을 따라가면서 이 진화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죠. 반복하거나 되풀이하거나 이렇게 그 일반적인 실험 과학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화론 아직도 사실은 뭐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퍼의 견해에 의하면 틀릴 수 없는 건 역설적으로 과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야지 과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틀릴 수 없는 거는 뭐 그 오늘의 운세 같은 거죠. 사주, 점성술 뭐 이런 거는 이 귀에 걸면은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로 무슨 뭐 그 오늘 뭐 동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사실 뭐 확인할 수가 없죠. 그냥 만났다면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귀인이라면 귀인인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틀릴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 지식들은 이제 그 과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퍼의 이제 과학관에 따르면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과학적인 진실은 근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과학적인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견해들이 이제 제출이 되면은 기존의 이 견해들은 다 이렇게 사라지고 더 설득력 있는 견해가 이제 그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진실이라는 거는 틀릴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특정 내용의 진실성, 이 얘기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틀릴 수 없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 그건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도그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진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럴 수 있죠. 종교적인 진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은 과학적인 진리라는 거는 결코 뭐 영구불변한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그런 그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진리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런 합리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내용의 어떤 절대 불변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견해는 이제 그 뭐 잘 아시는 토마스 쿤의 견해입니다. 토마스 쿤은 과학이라는 게 합의이다, 합의로서의 과학이다라는 이제 견해를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뭐 쿤의 대표적인 과학혁명의 구조를 보면은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이제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에 그 시대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어떤 이루어진 합의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합의의 내용은 결국은 그 시대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이루어진 어떤 그런 이제 합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쿤의 견해에 따르면은 그러면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이 과학자들이 합의한 결과다, 합의한 지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과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반발을 했죠. 이게 말이 되냐? 뭐 그냥 그 무슨 모여가지고 회의하듯이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과학적인 진실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냐라는 이제 반발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합의라는 건 영구 불변한 합의가 아니라 일시적인 합의죠. 일시적인 합의고 그 일시적으로 이제 형성된 합의를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다른 분야에서 이런 식의 일시적이나마 그런 합의가 어떤 특정한 이 문제를 두고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런 분야가 과학에서는 과학 이외의 분야에서는 일어나기 어렵죠. 뭐 철학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뭐 이게 사회학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떤 그 이론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동일한 현상을 두고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이 과학에 자연과학에 가깝기 위해서 뭐 수학도 많이 쓰고 하는 경제학 같은 경우도 계량 경제학을 하시는 분하고 뭐 막스주의 정치 경제학을 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어떤 이 경제 현상을 보고도 해석하는 거나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잠시나마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과학에서는 그게 설사 잠시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합의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그 합의를 깨는 또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은 그 합의는 깨지고 또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다른 방식의 합의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과학 지식이 진보한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소 뭐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과학은 사회적인 구성물이다. 과학 지식이라는 게 그 어떤 지식 자체의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입장들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식 사회학을 이제 과학에 적용을 해서 그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따르면 과학 지식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지식 분야의 지식들하고 특별히 다른 게 아니다. 이것도 그냥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나 어떤 그런 영향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은 사실은 우리가 뭐 그 문화권이나 뭐 이런 데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성립하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수학도 이것도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구성된 지식이다. 뭐 이런 이 주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 형식화, 지식의 형식화의 이제 정도에서 보면은 수학이 가장 어떤 그 형식화의 수준이 높은 거고, 그다음 뭐 물리학이나 화학하고 생물학, 의학해서 사실 이제 의학이 가장
이 형식화의 수준에서는 이제 낮은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과학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제 이 대표적인 과학 철학자들 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과학은 그 물리학이나 이제 이런 굉장히 그 형식화의 이 추상도나 이제 수준이 높은 과학을 이제 모델로 그렇게 그 과학 철학 이론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왜 과학에 그 이 물리학 같은 그런 과학만 있느냐? 생물학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 최근에는 이 생물학의 철학해서 이제 그 생물학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이 문제들을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제 이 논의하는 그런 이 철학의 분야들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생물학이라는 건 주로 이제 진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화론이라는 거, 생물학이라는 이 지식의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물리학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과학에 따라서 사실은 이 과학적 지식의 특성 같은 것들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천문학은 그냥 이 관측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떤 이 실험자가 인위적인 조건을 세팅을 해놓고 거기서 뭔가 비교를 하거나 뭐 새로운 변수를 도입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본다든지 이런 식의 실험을 할 수 없는 그런 과학 분야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어떤 종류들이나 형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거를 구별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고 암묵적으로 이제 물리학 같은 어떤 그런 이 형식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추상도가 높은 어떤 그런 지식을 다루는 과학을 모델로 해서 이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철학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떤 다른 현상들을 이제 설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이 반성들이나 입장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학 철학, 의철학이라는 것도 그것이 이제 과학 철학과 다르고 과학과 다른 어떤 그런 이제 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의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아까 뭐 포포의 견해에 따르면은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맞고 틀리고의 문제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견해들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과학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 제출이 된 나온 어떤 중요한 그런 이제 견해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 의학이라는 거는 그럼 포포처럼 맞고 틀리고의 문제인가? 반증 가능성이라는 어떤 그 기존의 이론에 반하는 어떤 그런 반대 사례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지식이 형성이 되는 건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게 그 의학이 곧 과학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방법이나 과학의 어떤 성과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옳고 그름의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전부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의학이라는 건 어떤 실용적인 지식이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의학에서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는 환자가 낫느냐 안 낫느냐겠죠.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훌륭하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써가지고 혹은 그 이론에 따른 방법을 써서 환자가 낫지 않으면은 그거는 의학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론은 뭐 형편없거나 혹은 뭐 거의 이론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가 이제 치료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론이 맞고 틀리고라는 게 어떤 과학에서의 어떤 맞고 틀리고의 어떤 그런 기준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기준들을 이제 의학 지식의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학에서는 그 이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원인에 대한 거죠. 이 질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이 없더라도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입증된 치료들이 의학에는 뭐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낫더라. 그리고 이게 뭐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 다 그렇게 해보니까 낫더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설사 그게 그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사실은 그 의학의 역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게 그 제너가 백신을 만든 얘기죠. 요즘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너가 이제 백신을 처음에 그 어떤 이 예방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는 그냥 순전히 이론은 모르고 경험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보니까 그 이 소를 치는 사람들은 이 소가 앓는 천연두를 가볍게 앓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절대로 그 사람들이 앓는 천연두에 안 앓더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소의 어떤 그런 뭐 이 저 천연두를 앓았던 소의 이 고름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접종을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그냥 그 이 시술이 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나간 거죠. 근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된 거는 20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너가 그런 그 시술을 효과가 있는 의미가 있는 의학사에서도 길이 남는 그런 이제 업적을 만든 거는 18세기인데 그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된 거는 200년 이후에 와서야 이제 설명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그건 이론이 없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라고 할 수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성립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의학에서는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그러니까 효과가 현실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뭐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손님이 짜다면 짠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론적으로 이게 의미가 있으면은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 배후에 있는 본질하고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죠. 여기서 얘기한 현상이라는 거는 자연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항상 현상이라는 거가 어떤 그 본질을 바로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이 뒤에 어떤 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밝혀내는 게 과학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고 과학 지식의 성립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의학적인 상황으로 넘어오면은 현상은 존재를 하는데 배후의 원인이나 이제 본질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을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흔히 이제 보실 수 있는데 본인은 뭐 어디가 아프고 하여튼 여기 저기가 이제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봐도 의사는 뭐 이상한 데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아프고 불편하고 하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근데 그 배후의 원인이나 이제 본질, 그러니까 과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그거를 통해서는 이 현상을 이제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의학은 그냥 이거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톱.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의학의 영역이 아니다. 아님 하고 이제 그냥 손 떼고 나올 거냐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딱 이게 손절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뭔가 이제 그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영역들이 의학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거를 설명과 이제 이해 뭐 이제 이런 도식으로 설명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설명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인 거죠. 그냥 이 현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 흘러간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고 이해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대방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아프냐, 힘드냐, 뭐 이런 그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영역들이 이제 의학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거는 뭐 병의 원인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이제 기대하겠죠. 그건 의사한테 기대한다는 거기도 하지만 또 이제 지금의 이제 의학이라는 거에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런 거기도 한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하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그냥 의학하고는 관계없이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멈춰선 지점에서부터 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게 그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의학과 과학이 갖고 있는 어떤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그 이론적이고 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라는 깡귤렘이 쓴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그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인데요. 제가 뭐 몇 해 전에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의학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다. 이 정상적인 뭐가 정상이고 뭐가 병리적인 건가라는 어떤 이 문제가 의학의 핵심적인 거고,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과학 뭐 이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과학과 의학이라는 지식의 를 구별지우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그 차이가 바로 이 정상과 병리라는 이 개념의 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1904년에 태어났습니다. 4년에 태어나서 이제 9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90세 조금 넘게 굉장히 뭐 장수하신 거죠. 프랑스 남쪽에서 이제 태어나서 그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인 앙리 4세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24년에 고등사범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때 이제 고등사범학교 그 동기로 이제 사르트르나 레이몽 아롱 같은 뭐 유명한 분들하고 이제 같이 동기생으로 이제 입학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그 고등학교 철학 교사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43년에 이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조금 프랑스에서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은데, 보통 그 이 과학 철학하는 분들을 보면은 학부에서 되게 이제 자연과학을 전공을 하고 과학을 이제 공부하다가 조금 어떤 철학적인 문제나 이런 데 관심이 생겨서 대학원에 가서 이제 그 철학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영미권 같은 데서 이제 과학 철학하는 분들은 되게 이제 그런 이 경로들을 많이 밟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뭐 이 의철학이나 이런 그 하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학부에서는 철학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학원이나 그 위의 과정에 가서 이제 철학 그 과학을 의학이나 과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깡길렘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프랑스와 다고네라는 그 의철학자도 이제 그런 경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분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43년이 2차 대전 말기니까 레지스탕스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 학위 논문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이라는 것으로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소르본에서 바슐라르 후임으로 이제 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의학을 공부하게 된 이제 동기가 조금 특이한데, 그 어떤 철학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의학을 자기는 공부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그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뭐 감각이랄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철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의학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학을 공부를 했지만은 뭐 이 임상 활동을 한 거는 거의 없고,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로서 활동하신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고, 그냥 레지스탕스 할 때 어떤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조금 뭐 위급한 상황에서 활동을 조금 한 건 있는데 뭐 그 이후에는 그냥 이 철학자로 살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 다루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4가지 정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정상성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학적인 정상성. 이게 아마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의학적인 정상성을 이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사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고 얘기할 때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걔가 정상이냐 아니냐 사실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제 정상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이 책에서는 그런 이제 정신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상성보다는 그 의학적인 전통적인 의미에서 어떤 그런 이제 그 의학적인 그런 이제 정상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정상성의 문제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43년에 이 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한 20년이 이제 지나서 한 그 20년 후에서 이제 그 책 뒤에 이제 후기처럼 조금 두껍게 이제 붙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정상성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뭐 굉장히 딱딱하고 그 엄밀한 의학적인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 이야기들을 사실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그 잘 아시는 푸코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살짝 언급하고 지나갔던 어떤 정신의학적인 정상성이라는 걸 가지고 그걸 이제 훨씬 확장시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자신의 어떤 저서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부분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인 정상성 같은 경우도 요즘 이제 뭐 생물학의 철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될 수 있는 뭐 기형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정상성도 뭐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사실 똑같은 이 표현들을 쓸 수 있죠. 과연 이 사회가 정상이냐 아니냐, 뭐 병든 사회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과연 어떤 그런 어떤 관점들이 이 의학적인 정상성과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의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 가치적인 판단의 이제 활동이다라는 게 이제 그 이 깡길렘이 얘기하는 주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라는 게 바로 오늘 이제 제목인 이제 건강과 질병이라는 거 그 개념 자체가 이미 이 가치적인 판단의 이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가치적인 판단의 내용이 뭐냐는 게 이제 그 정상과 이제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깡길렘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정상이라는 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한다면 그건 그냥 자연과학적인 탐구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규범적인 규정이고 이 규범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가치적인 판단의 결과이자 이 잣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하고 비정상은 이 생명체에만 해당되는 생명체의 고유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병든 세포 아무리 이제 그 낮은 단계로 내려가서 병든 세포는 있어도 분자가 병들었다, 뭐 원자가 병들었다 이런 그 표현은 쓸 수 없죠. 그래서 이 병들었다라는 병든다라는 이거 자체가 어떤 생명체의 어떤 특성, 고유한 특성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기계에 대해서도 뭐 이게 원래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이게 작동을 못하면 그냥 고장났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지만은 기계에 대해서 얘가 이제 병들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뭔가 우리가 명시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이런 이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의 어떤 이 가르는 기준 같은 것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기준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병리라는 어떤 그런 기준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고 이제 보면은 이게 결국 이제 위체에서 해당되는 거니까 그 스스로 유체 스스로가 자기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 이제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내가 뭐 해서 어쩌냐게 요즘은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뭐 어제 저녁에 무슨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내 뭐 주량이 소주 한 병인데 한 소주 3병을 마셨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집에 와서 그냥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내가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 내 몸이 알죠. 내 몸이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스스로가 이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또 한 경우는 나는 뭐 그냥 멀쩡한데
그냥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뭐 이런 게 툭 튀어나오는 경우죠. 당신 지금 뭐 무슨 뭐 혈압이 높다든지 뭐 당이 높다든지 뭐 이런 그 경우들이 생기죠. 이게 이제 자기가 자각을 하는 경우하고 이제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게 있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감염은 됐는데 증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은 계속 균을 퍼뜨리고 다니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을 뭐 정상이라고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본인 기준에서는 아무 뭐 활동에 지장이 없고 뭐 그러니까는 그냥 멀쩡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또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그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상하고 이제 어떤 병적인 상태의 관계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의 이제 관점은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하고 이 병적인 상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쭉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양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정상이 어떤 뭐 한 중간쯤 이 정도 범위에 있으면 거기서 이제 뭐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과도하게 벗어난 그런 거를 이제 그 병적인 상태라고 한다라는 이 관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브루세라는 19세기에 이제 유명한 그 프랑스 이제 임상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정상 상태를 이루는 정도보다 심하거나 약하게 여러 조직에 대한 흥분이 과도하거나 결핍되는 거다. 그러니까 흥분, 어떤 자극에 의한 어떤 흥분이 이제 과도해지거나 결핍된 거가 이제 그 질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동질적이고 일종의 연속적인 어떤 그런 이제 관계들을 사실은 이제 상정을 합니다. 이분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 브루세 같은 경우는 모든 질병은 결국은 이게 그 염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증이 이렇게 자극이 과잉해서 이제 생기는 염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라는 게 그 우리가 알지만 결국 이제 이 뭐 어떤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그러니까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죠. 이 국소적으로 이제 부어오르는데, 이제 그 부어오르는 거는 거기 이제 그 피가 모여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피가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거를 뭐 치료하려면 그냥 빼주면 되니까 거기다가 다 이제 그 거머리를 붙여가지고 거머리 요법으로 이제 의학사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주로 활동할 때는 뭐 유럽에서 가장 그 유명한 임상 의사여서, 그래서 이분의 그 거머리 치료가 뭐 굉장히 그 프랑스에서 유행을 해서 그 이웃 나라들에서 이제 거머리들을 뭐 몇 톤씩 막 수입해다가 그 쓰고 했던 뭐 그런 그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 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이 양적인 변화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로 이제 그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 색이 이렇게 된 무슨 도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뭐 하얀색으로 시작했는데 뭐 저쪽에 가면 이제 까만색이 되고, 이게 이 점차적으로 이제 저 그라데이션이 되는 어떤 그런 그 이게 도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바로 옆에 것들은 뭐 거의 이게 똑같은 색깔인데 저 끝에 가면 완전히 이제 다른 색깔이 되어 있는 뭐 그런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 애들이 중간 단계는 연속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양극단이 다른 거를 이 중간 단계가 연속됐다고 해서 이게 이 중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학에서도 이제 물론 이제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날 질병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혈당 수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뭐 그렇게 뭐 연속적인 거죠. 뭐 어느 범위에 뭐 100이 기준이다 그러면은 뭐 100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뭐 좀 모자랄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199는 괜찮고 뭐 101은 뭐 문제가 되냐 뭐 이제 이런 그 질문들을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이 관점에서 이제 질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정상하고 병리라는 거를 이제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건강하고 이 질병이라는 거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 뭐 시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깡길렘은 이제 그거를 굉장히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용을 하면 여기서 만약 여기서 정상적인 게 저기서는 병리적일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것하고 병리적인 것 사이에 경계는 없다라는 결론은 이제 매력적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그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결국은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정상적인 게 저기서는 뭐 이게 병적인 거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쪽 사회에서는 뭐 이 정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 이 규범이나 뭐 그런 이제 관습들이 저쪽 사회에 가져가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거고 뭐 완전히 그 폐륜적인 뭐 그런 이제 관습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이 생각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하고 병리적인 사이에 경계는 없다라는 결론은 상당히 이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 이 얘기가 우리가 정상적인 게 각 개체에 따라서 상대적이다라고 말하려는 거라면은 그 얘기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거, 정상인 거하고 B가 느끼는 정상하고 그거는 개체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그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게 상대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맞는 얘기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개체에서 정상적인 거하고 병적인 것 사이에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정상적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건 내가 알죠. 내가 알고 그 정상적인 상태하고 정상적이 아닌 상태가 구분이 없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뭐 어디 겨울에 나가다가 감기만 걸려도 이게 내가 지금 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상대적인 거고 뭐 그래서 사실 지금 나의 상태도 정상이다라고 이제는 도저히 이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병에 걸렸다고 느끼고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환자로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이 개인은 다른 사회로 진입한 거면 따라서 다른 인간이 된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실은 그 다른 방식의 다른 기준의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어떤 정상과 병리의 관계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표하는 게 이제 의학에서 보면 이제 생리학하고 병리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생리학은 그러니까 인체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 뭐 소화하면 소화 아니면 뭐 호흡이면 호흡 이런 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분야고 병리학은 이제 글자 그대로 어떤 병적인 상태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에 대한 그런 그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서 어떤 이 병리적인 게 어떤 정상적인 거의 어떤 확장이다. 이게 이렇게 정도가 그냥 좀 과하거나 뭐 좀 거의 못 미치거나 이제 그런 게 병이다라고 이제 그 규정하는 입장에 따른다면은 그럼 이제 병리학이라는 거는 이게 확장되거나 확대된 생리학인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다루는 거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뭐 병리학이 되는가라는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이제 교육 과정을 보면은 그 논리가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알아야 병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죠. 사실 뭐 타당한 논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 교육 과정에서 1학년 때 생리학을 배우고 2학년 때 병리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상적인 구조나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그 질병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건 이제 논리적인 순서죠. 논리적인 순서인데, 근데 역사적으로 이 지식이 발전해 온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입니다. 이 병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게 되고 거기서 역으로 거꾸로 정상이 뭐라는 거를 이렇게 추론을 통해 가지고 정상에 대한 지식이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그 추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리학이라는 거는 즉 정상적인 인체 기능에 대한 학문 지식은 병리학과 임상에서 추론이 된 그런 이제 결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깡글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규칙은 위반에 의해서만 인식이 되고 기능은 고장에 의해서만 드러난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생리학 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19세기 한 중후반부터 이제 이 소위 실험 생리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실험 동물을 써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실험 동물을 써서 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화 기능이라든지 뭐 아니면 호흡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순환, 그러니까 피가 이제 도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실험 동물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파괴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파괴 실험이라는 게 이 장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를 망가뜨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뭐 다 건강하게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사실은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뭐가 하나 이제 망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야 이게 이 망가진 기능, 이 장기가 이런 기능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거꾸로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어떤 정상에 대한 지식을 병적인 것에 대한 이제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 역으로 추론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생리학과 병리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과 이제 그 병리학에 대한 그런 이 지식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걸 이제 조금 더 이거는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개념들을 일상적으로 끌고 오면은 이게 건강과 이제 질병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이라는 엄밀하게 그 뭐 의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조금 이제 그 통속적인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건강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건강하고 또 이제 정상하고는 또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깡길렘에 따르면은 불확실한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게 이제 건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는 이제 이걸 건강한 사치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건강은 정확히 생명과 행동의 규범이 가지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 어느 정도의 여유다. 건강을 특징 짓는 것은 규범들의 변동을 허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인간은 다수의 규범을 수용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정상 이상일 때만 진정으로 건강하다,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에이즈 환자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에이즈 환자가 문제가 되는 게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그런 이 세균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은 뭐 굉장히 많은 세균들에 사실은 이제 노출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세균이 이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켜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환자가 무균실 상태에서 뭐 어떤 이런 이제 방 안에서 그냥 무균 상태에 있는 그런 이제 방에서 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 안에서는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생활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 거죠. 협소한 거고, 환경의 변화에 그 진폭을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이라는 건 그런 이 편차가 큰 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큰 그런 사람일 때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여유가 있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치다라는 게, 사치라는 게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거,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쓸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 쉽게 볼 수 있는데 신장 이식을 많이 하죠. 신장 이식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가족들이 이제 뭐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아는 분이나 뭐 뜻이 있는 분이나 뭐 이렇게 해서 신장을 하나씩 떼주는데, 그거는 이제 신장이 이 사람에게서 최소한의 어떤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죠. 2개씩이나 갖고
있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일상적인 기능만 생각할 때, 근데 이제 그 필요 이상의 어떤 여유분들을 인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유분들이 많을수록 사실은 이제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상 이상일 때만 진정으로 건강하다. 딱 어떤 그 환경 내에서 그 안에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로는 뭐 정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건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의 척도라는 거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리적인 질서를 이제 수립해서 유기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만 추워도 막 이렇게 그 막 껴입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막 그 열이 나서 이럴 때도 뭐 반팔 입고 돌아다녀도 멀쩡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전혀 그 이 생리적인 질서가 사실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농담이 아니라 건강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이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치다. 반면에 모든 질병은 다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축소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사는 게 질병이고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만 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어떤 병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폭이 넓은 어떤 그런 그 환경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에이즈 환자에 의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이게 환경과의 관계에서만 얘기할 수 있지, 환경을 어떤 그 유리시키고 절대적인 어떤 정상 이런 것들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정상이라고 했을 때 항상 환경과의 어떤 그런 상호관계에서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주위와의 관계에서 어떤 정상적인 그런 이제 유기체가 그게 이제 변용된 유기체에서는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예를 들은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죠.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상적인 그 생활 공간에서 이런 뭐 교실이라든지 뭐 무슨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환자인 면역 결핍된 환자인 유기체에서는 그 동일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이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침묵 혹은 질병의 부재가 건강이다. 약간 이건 이제 소극적으로 건강을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게 건강이다라고 이제 다소 소극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르리슈라고 이제 그 유명한 외과 의사인데 이제 깡길레르 책에 많이 등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건강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했냐면은 그 장기들의 침묵 속에서 누리는 삶이다. 그러니까 침묵이라는 게 애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잘 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제 아프거나 문제가 이거를 느끼면은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고, 애들이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조용히 잘 있으면은 그게 이제 건강한 거다라는 거고, 볼 발레리는 건강이란 필수적인 기능들이 부지불식간에 혹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거를 그런 거죠. 그건 뭐 다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몸의 어느 부분도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위가 통증을 통해서 그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다,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이거는 그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이 건강할 때는 의식이 안 되죠. 우리 의식 쪽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떤 부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그 존재가 우리한테 이제 들어오죠. 특히 뭐 무슨 이 대표적으로 치통 같은 거, 그러니까 이빨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서 이 치아의 존재라는 거를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저 기준들, 이 정의들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떤 침묵 혹은 질병의 부재로서 이제 건강을 이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게 소극적인 정의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은 그 건강에 대한 정의인데,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의 상태이다. 그리고 단순히 허약함이나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소극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건강한 게 아니라 더 이제 조금 적극적인 의미를 이제 건강에 부여하는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건강의 반대 뭐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질병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질병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됐고, 근데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역사도 오래고 여전히 이제 강력한 어떤 그런 저걸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실체로서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실체로서의 어떤 질병이라는 거를 실체로 이제 보는 거죠. 실체로 보는 건데, 이런 개념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질병이라는 게 원인이 곧 질병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나 혹은 이제 지금도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질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나쁜 뭐 악령이라든지 나쁜 귀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생기는 거다라는 관념들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질병 관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질병을 치료하려면은 뭐 구술하든 뭘 하든 이제 얘를 쫓아내면은 병이 치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병굿 같은 걸 하죠. 그래서 뭐 병원 가도 안 낫고 뭐 어떻게 해도 이제 안 나오면은 결국 이제 무당 불러다가 귀신 쫓아내는 구슬 하죠. 그런 경우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현대적인 개념으로 오면은 그게 이제 소위 뭐 세균설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건 이제 실체가 있는 거죠. 뭐가 이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세균학이 발전하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질병이라는 거를 어떤 실체화해서 이거를 이렇게 눈에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이제 존재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사실 그래야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가 이게 정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이 세균학이 발전할 때는 모든 질병을 어떤 이런 세균의 특정한 어떤 실체의 존재를 통해서 어떤 이 질병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지금도 이 무슨 뭐 유전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실체들을 통해 가지고 질병을 설명을 하려고 많이 그러죠. 그래서 뭐 분자 생물학이나 뭐 그렇고 항상 이제 물론 이제 이 실체의 수준이나 단위가 점점 더 미세해지거나 점점 더 이제 보기 힘들어지는 단위로 내려가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어떤 실체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라는 거를 규명하려는 어떤 그런 이 욕망이랄까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조금 어떤 거기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 종으로서 이제 어떤 질병 이게 그건 한 18세기에서 이제 19세기 초까지 서양 의학에서 유행했던 양식인데, 이 질병을 동식물 분류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실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는 동식물은 어쨌거나 하나하나의 개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가 일종의 상태로서 질병을 보는 거죠. 어떤 실체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 역시 이제 역사는 오래인데 그 서양에서 그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가면은 그 시기를 이제 이 전후에서 소위 이제 체액설이라는 걸로 그 인체의 질병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에 체액이 뭐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즙이 있는데 담즙도 흑담즙하고 이제 황담즙해서 이제 그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액이라는 거는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우리 몸에는 이 뭐 콧물이나 침이나 뭐 눈물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그 우리 주로 이제 이 얼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담즙은 뭐 그 우리가 아는 황담즙은 그런 거고 이제 흑담즙이라는 게 이제 멜란콜리인데 멜란이라는 게 이제 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콜리는 이제 담즙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흑담즙이 이제 그건 사실 이제 가공의 어떤 그런 이제 체액인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잘 섞여 있으면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잘 섞여 있으면은 뭐 건강한 거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한 체액이 그 양이 많아져 가지고 이게 이 삐져 나오면은 그게 이제 그 질병 상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질병이라는 건 어떤 실체가 아니라 몸 안에 어떤 체액들이 서로 체액 간의 어떤 이 조화가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서로 간에 이제 뭐 배율 그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질병을 정의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 부재로서의 뭐 건강을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부재로서의 어떤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질병을 보통 이제 우리가 선악으로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은 건강은 선이고 이제 이 병은 이제 악인 거죠. 악인 건데 그 선악을 이제 설명할 때 이 신학에서 이제 악이 실제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은 그 신이라는 건 절대선인데 이 세계에 이제 악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선한 신에게서 악이라는 게 나올 수 있냐? 그거는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선한 신이 악한 뭐 세계나 혹은 악을 이제 창조했다는 게 돼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악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온 이론이 이제 선의 부재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게 없는 거다. 선한 게 없는 게 악이다라는 식의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질병이라는 것도 어떤 실체나 그런 악한 실체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상태의 어떤 이 부재가 악이다, 질병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외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어떤 기능적인 장애, 어떤 이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기능을 못할 때에 이제 생겨나는 그런 거를 이제 또 질병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 기능이라는 건 물론 이제 생리학적이거나 뭐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회적인 기능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이 질병이라는 거를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역할을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떤 질병을 정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질병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학이라는 것이 과연 자연과학과 어떻게 다른가를 말해주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자연계에는 정상하고 병리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연계라는 게 물리적인 자연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물리적인 자연 현상에서는 그 정상하고 비정상이라는 게 없죠. 지진이나 해일이나 기상이변이 비정상인가? 물론 이제 그 뭐 기상이변이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거는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게 어떤 그 사람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뭐 자연재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 아무런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또 자연 현상이라는 거는 그런 그 가치 판단의 이제 저 너머에 존재를 하는 거죠. 자연 현상은. 근데 이제 이 의학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가치적인 그 활동이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어떤 게 바람직하냐,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건강이라는 상태, 이게 정상이라는 상태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가치가 명확한 게 이제 의학이고 자연과학은 그런 식의 어떤 가치 판단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물이 있건 뭐가 됐건 이게 있는데 예를 이제 뭐 불로 가열해 가지고 온도가 뭐 올라갔다. 그럼 뭐 온도가 100도인 건 좋은 거고 뭐 0도인 건 나쁜 건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가치가 자연계에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연 현상이라는 거는 그런 식의 어떤 자연 가치 판단의 이제 저 너머에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인간이라는 게 이 자연적인 요소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연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거기서 이제 뭐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그 자연주의학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 히포크라테스에서 나온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인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믿어야 된다. 불필요하게 이제 그 개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자연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딜레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도 자연 현상이 하나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도 자연적인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일으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건 자연 현상이 하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저 질병이라는 현상에 이제 접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이제 그 질병이라는 거를 아까 뭐 실체로서의 질병 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질병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에서 어떤 신적인 뭐 악마적이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뭐 종교적이랄까 어떤 그런 그 차원에서 그 질병을 설명하던 것들을 자연화시켜서 그게 아니다. 그거는 기상현상처럼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은 거기서 어떤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서 뭐 이렇게 기능이 잘 작동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병이라는 것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그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이게 뭐 이거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거는 질병을 어떤 뭐 신적인 거나 어떤 악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서부터 이제 끌어낸 거죠. 끌어내서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뭐 기도나 그런 종교적인 절차들이 아니라 자연적인 방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의학의 어떤 합리적인 발달 과정에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 자연 치유력이라는 거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그 뭐 몇 해 전에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이 아나키라고 애들한테 이제 백신 안 맞히고 이거 그냥 이렇게 자연 치유로 해야 된다. 오히려 백신 맞히는 게 더 부작용이 많다. 뭐 이런 그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이제 방식들이 의학 역사에서 보면은 이게 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의학이라는 이 활동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의학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위적인 개입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 활동이고, 이 가치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가치가 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병적인 상태에 있는 걸 인위적인 이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끌어오는 게 이제 그게 의학이고,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개입 활동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자연 치유력에 대한 신뢰만을 가지고 어떤 자연의학, 자연주의 의학 여기에 이제 하게 되면 사실은 의학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연의 그 섭리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세균이 이제 우리 몸에 침범해 들어왔는데 내 몸도 자연이고 세균도 자연이란 말이죠. 그것도 자연물인데, 그럼 이 두 자연물이 싸울 때 그럼 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자연을 존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이렇게 세균이 이겨서 내가 죽는 것도 그것도 그냥 자연적인 과정이니까 그것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자연주의 의학에 따르면은 또 뭐 내 이 면역력이 세서 이제 그 세균을 이기면은 또 뭐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의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이라는 어떤 거기에 이제 따르게 되면은, 근데 이제 거기엔 사실 이제 그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 판단이 존재하지 않고 내 몸과 세균이 만났을 때 그냥 뭐 센 놈이 이기면은 그게 되는 거고,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거하고 마찬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학은 그 문제가 아니죠. 의학은 이 비정상적인 상태, 질병 상태라는 거는 이 가치가 절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태를 반드시 극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있는 상태로, 건강이라는 상태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의학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학이라는 거 상당히 어떤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거다. 유교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 어떤 교육이라는 인위적인 활동을 교육을 통해서 이 순화를 시키고 이 문명화를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인위적으로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인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입장인 거고, 도교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냥 무의자연,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두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의학은 이건 이제 인위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이제 유교적인 입장에 있는 거죠. 근데 다음으로 이제 이 생물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와서, 생물의 영역에 넘어오면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물의 하나인데 그 의학과 이제 생물학의 결정적인 차이는, 의학은 개체를 다루고 개체가 가장 중요하고, 생물학은 종의 단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개체가 뭐 이렇고 저렇고는 사실 생물학에 관심이 아니고 어떤 그 개체 아니면 이 개체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개체군을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이제 특징을 이제 하나 잡아서 이제 봤을 때 그 특징, 뭐 예를 들어서 키라든지 뭐 몸무게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동일한 개체군에서 그게 이제 다 다르죠. 그런 걸 이제 통계로 이렇게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정규 분포 이런 이제 곡선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리는 건데, 그럼 이제 생물계에서 그럼 이 정규 분포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기형의 문제도 그런데, 사람도 뭐 그렇죠. 사람도 다 이제 뭐 이 손가락이 한 손에 이제 5개씩 있는데, 뭐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손가락이 6개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거를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이 결정적으로 그 진화라는 거에 의해서, 진화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게 다양한 정규 분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종의 어떤 변이들이, 특정한 변이들은 유리하게 되고 또 이 특정한 변이들은 오히려 이제 그 상황에서 불리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경우들을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이 생물계의 어떤 정상 비정상 병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생물 개체에서는 존재하죠. 생물 개체에서는 뭐 사람도 그렇고 뭐 개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그 개체의 이 생명이 위협되는 사태나 뭐 질병이 다 이제 걸리는데 그 종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얘기들이 성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떤 그 진화를 얘기할 때 진화라는 게 어떤 그 가치, 진화도 어떤 그 자연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가치가 개입되진 않죠. 어떤 진화가 일어나는 게 진화의 가장 큰 게 이제 목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목적론적으로 뭔가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흘러가는 게 저거지. 그래서 거기도 이제 사실은 가치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우생학이라는 그런 이제 영역이 있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상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상인 특정한 그 이 개체군들을 이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 집단 자체를 이제 아예 그 우월한 존재들만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이 집단을 개체군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 의학적인 어떤 그런 이 정상과 비정상과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것들이 지금 같이 결합이 된 어떤 그런 이제 형태죠. 그래서 이 의학과 생물학이 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신과 영역에서의 정상과 병리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국보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됐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깡길렘이 이 문제를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냥 살짝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는 뭐 그런 수준이어서 뭐 이 부분은 저도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그 이 사회적인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입니다. 이제 뭐 사회적인 정상과 비정상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건강과 이제 질병 뭐 이런 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 몸 유기체와 사회를 비슷한 차원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비유적으로 뭐 그 몸에 대해서 쓰는 용어들을 이제 사회에 대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뭐 병적인 사회라든지 뭐 사회 뭐 암적인 존재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무슨 저런 이제 암적인 존재는 외과적으로 뭐 도려내야 된다. 사회 악을 뭐 외과적으로 도려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사실은 그러니까 의학적인 어떤 그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우리 그러니까 이 유기체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써서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그 차이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떤 이 유기체하고 사회를 이제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유기체론이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깡길렘이 굉장히 그 예리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면은 바람직한 몸의 상태는 동의가 가능하지만은 바람직한 사회의 상태는 그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몸의 상태라는 거는 뭐 내 스스로도 잘 알고 내가 지금 이게 바람직한 상태인지 아닌지 또 옆에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뭐 몸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는 뭐 본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되게 이제 뭐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뭐 안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바람직한 사회의 상태라는 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른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이 정의당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국 사회와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동의가 사실 사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몸에서처럼 그렇게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일치시키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체와 사회 유기체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차이는 구성 요소들의 어떤 자유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구성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포라고 했을 때 세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이 자유는 굉장히 제한적이죠.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역할들만 이제 해야 되는데, 반면에 어떤 그 사회에서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들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넓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도, 사회에서 어떤 개인의 자유도를 유기체와 동일시해서 유기체 수준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폭력적이고 이제 억압적인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이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작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뭐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인 질서를 자연의 질서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일종의 유기체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거는. 그래서 이건 이제 사회적인 질서를 변경 불가능한 걸로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하늘에 이 태양이 있듯이 이 땅에는 왕이 있고 또 뭐 그 달이 있어서 그걸 보좌하고 또 무별들이 이 태양 뭐 저기 이 주위를 뭐 도는 것처럼 그게 이제 자연의 질서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왕이 있고 그 또 주변에 그 왕을 보좌하는 신하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무별들 같은 그런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하늘이 내린 자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해서 그거를 가지고 만든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이제 절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 교란시키는 거는 이 천체 운행을 교란시키는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용납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식의 그 이 일종의 레토릭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회 유기체설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건강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 어디까지는 건강한 사회는 뭐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인 거에 대해서는 이 유기체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충분히 우리가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유기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앞에서 깡길렘이 얘기했던 어떤 건강에 대한 유기체의 건강에 대한 정의를 사회에 이제 갖고 왔을 때는 어떤 사치,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격변과 위기의 상황에 대처해서 새로운 규범을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가고 또 그 규범들을 새롭게 이제 이게 창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이제 건강한 개체인 것처럼 사회도 그런 사회가 이제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런 전혀 새로운 그런 격변하는 환경 속에서 또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상황에 대처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규범들을 이제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가고 그런 이제 그 새로운 규범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굴러갈 수 있게 된다면은 뭐 우리 사회가 이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에 제대로 이제 대처하지 못해서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이 정상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고 작동을 못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뭐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정상과 이제 병리, 질병의 문제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완전히 이제 동일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어떤 건강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런 이제 고민의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그 육체적인 건강, 생물학적인 건강의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마리로 해서 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그런 그 철학적인 관점에서의 강의는 이걸로 제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고, 오늘 강의나 혹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그 질문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혹시 뭐 지난 시간 같이 해서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1주차 강의 또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형식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볼 때 의학 내지 의철학적으로 건강과 질병 내지 정상과 병리라는 범주는 너무 협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하지만 병리적 조치에 따라야 하니까요. 의철학적 개념 확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어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코로나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건강과 질병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례적인 물론 이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인류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또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 인류 사회를 통해서 이게 수없이 반복돼 왔던 거고, 지금 이것보다 더한 그런 전염병의 유행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를 어떤 유일하거나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사태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하지만은 상황의 엄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코로나 유행 이 사망률이 1%, 2%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다른 전염병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가 되는 경우도 인류사에서 숱하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교해 본다면은 그 지금의 이제 상황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요란스럽게 조금 과잉, 어떤 의미에서 이제 과잉으로 이제 대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게 어떤 이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사태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현대적인 어떤 상황적인 측면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떤 사태의 본질 자체를 봤을 때는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다만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이 건강과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아마 지금 더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신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병적인 거라고 이게 표현하신 것들이 아마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이제 조처들이나 사회적인 조치들이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 강의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규범들을, 이 사회의 규범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또 이 사회가 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더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그런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사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이 질문을 이해한 내용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마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셨습니다. 이재훈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의 형성은 정상적인 상태 내지 건강해지는 것, 즉 여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 이해될 수 있습니까? 칸길렘에 의하면.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리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체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이 새로운 도전이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한 어떤 여유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생기는 거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은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건강한 사회, 코로나 상황에 대처한 새로운 규범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 그거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요즘 그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그 이 사회의 어떤 새로운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뭐 이 딜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뭐 그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이런 그 위기 상황들이 사회적인 연대 의식을 조금 더 사실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위기 상황들이 어떤 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 실제로 이제 그 목도를 하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물론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어떤 사회적인 연대 의식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강의가 조금 지연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동양의학의 질병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